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1일 한국은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며 세계 7번째로 우주강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된 순간은 역사의 한 장면이 되어 봐도 여운이 남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사 다음 날이던 22일 아침 누리호에 탑재된 성능 검증 위성이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도 성공을 하며 성능 면에서도 완벽함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누리호를 바라보는 세계의 관심은 2년 동안 하루 14바퀴 반씩 지구 상공을 돌 위성의 임무에 쏠리고 있습니다. CNN과 BBC 등 세계 주요 외신들은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순수 한국의 기술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은 인정하지 않으며 무시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전문가 황즈청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뛰어나지만 로켓 엔진 기술에 필요한 산업 기반과는 다르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왜 이렇게 한국의 누리호 성공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성 발사체의 성공은 곧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반사 이익으로 각국들의 방산 러브콜을 받고 있죠. 결국 한국이 군사, 방산 강국을 넘어 우주 강국까지 올라서자 중국과 일본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국방장관까지 긴급 방한하며 한국의 무기 구매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폴란드는 소련제 무기인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FA-50 구매를 신속히 추진하려는 모습입니다. 사실 폴란드는 미국의 F-16을 도입하려 했으나 물량 부족으로 인한 기일 연기가 예상되며 FA-50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FA-50에서 멈추지 않고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2 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은 전차 재고 물량이 넘쳐 생산을 멈춘 지 10년이 넘은 반면 현대로템은 지금도 K2 전차 공장을 가동하면서 성능과 제품 생산 속도 면에서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폴란드가 한국 무기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자 한국 무기의 경험이 있는 노르웨이 역시 한국 방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디펜스가 호주 수출 목적으로 만든 차세대 장갑차 AS-21 레드백을 노르웨이에 수출할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화그룹과 노르웨이 방산업체 콩스버그가 최근 방산 부문 MOU를 체결하고 한화디펜스 등의 보병 전투장갑차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노르웨이는 2017년부터 노르웨이의 K9 자주포 23문, 탄약 운반차 6대 등 2,132억 원 어치의 무기를 수입했는데 레드백을 차기 보병 전투차로 선정할지에 방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기에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지만 유럽 시장에서 한국의 방산이 주목받는 자체가 엄청난 일이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한국 방산 시장이 유럽 시장에서 활발해진 계기는 단연 폴란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필리핀군에서 확인된 실전 능력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 시장의 물량이 부족해 도입이 늦어진다고 해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무기 수입을 성능 검증이 안 된 것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작년 3월 한국의 FA-50의 실전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필리핀군이 남중국해에서 수백 척의 중국 선박을 몰아내기 위해 한국에서 도입한 FA-50PH 경공격기를 출격시킨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국방부는 남중국해 휘선 암초 인근에 정박 중인 220여 척의 중국 선박의 즉각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전투기를 띄웠습니다.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군용기를 매일 보내주권 순찰을 하고 있으며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며 필리핀 어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군 주둔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필리핀 해군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미사일 호위함 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시 상황을 보면 필리핀은 한국산 무기들로 자국을 보호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필리핀군은 마리위 전투 등의 FA-50PH를 투입해 정밀 폭격으로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당초 경공격기 도입에 부정적이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란 소식을 듣고 한국이 만든 FA-50PH가 필리핀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공군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FA-50 경공격기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업계와 필리핀 국영 필리핀 뉴스 에이전시 등에 따르면 필리핀 공군은 카이의 FA-50 초음속 경전투기의 개량형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나 내년에 최소 12대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며 구매 규모는 612억 페소, 약 1조 4,706억 원 규모입니다. 코너 앤 써니 칼라스 공군참모총장은 현지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FA-50은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다목적 훈련 전투기라며 조종사들이 고성능 항공기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FA-50PH 개량형인 블록 20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필리핀 공군이 개량형 전투기를 원하는 건 중국과의 영토 분쟁 때문입니다. 보호 수역과 영공에서 순찰할 수 있을 만큼 FA-50PH의 성능 개량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카이 관계자는 FA-50 경공격기의 항속거리와 무장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성능 개량을 추진 중이라며 고객 맞춤형 제안을 통해 FA-50 등 국산 항공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필리핀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어 국방력 강화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양국은 외교부 공식석상에서도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상황이 심화되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남중 국해에서 해상 민병대의 압박에 맞서는 동맹인 필리핀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지난달 반중국 연대 강화를 노리고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의 특별 정상회의를 12일 만찬을 시작으로 이틀간 진행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의 금전적 지원과 함께 중국 어선 단속을 위한 해안경비대 함정 파견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필리핀이 한국산 공격기에 무한한 애정을 보이자 일본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예전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에 상당한 공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의 헬리콥터 부품을 올해 안에 필리핀에 무상으로 양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일본과의 의미 있는 협력을 지속하지 않았으며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전문가들은 필리핀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면 현재 불안한 자원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세계 10대 광물 생산 잠재국,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2대 광물 자원 부국으로 꼽힙니다. 특히 단위 지역당 매장량은 금이 세계 3위, 구리 4위, 니켈 5위, 크롬 6위로 평가되고 필리핀 국토의 30%에 해당하는 900만 헥타르 부지가 주요 구리, 금, 니켈, 크롬 산지로 꼽힙니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광물자원 매장 가치를 8,400억에서 1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환경자원부 산하 광산지 7국은 금속광물 매장량을 79억 톤, 석태암, 대리석 등 비금속광물 매장량을 510억 톤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한국과 군사협력을 넘어 자국의 원전 사업도 한국에 수주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필리핀의 바탄 원자력 발전소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건설했지만 미국의 원전 사고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현재 필리핀은 바탄 원전 공사 재개를 시작으로 대규모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석탄 화력 발전의 단계적인 폐쇄 및 원전 사업 재개를 국가 에너지 정책에 포함하는 행정명령을 최근 승인했습니다. 필리핀 원자력 사업을 담당하는 카를로 아실라 원자력 연구소 소장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원자력 발전 도입 가속화를 위해 바탄 원전 발전소 부활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제안한 바탄 원전 사업 재개 투자와 관련해 2년 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과 필리핀과의 관계 협력이 심화되자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필리핀과 완벽한 우방국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제사회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과 러중연합으로 나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우방국 확대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협력국으로 존재해왔기에 아시아권에서 필리핀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앞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서방에 대응하기 위해 브릭스를 창설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엄청난 서방의 제재에도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공백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러시아는 중국을 비롯해 자신들의 우방국을 구축하기에 나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22일 브릭스 화상 정상회의에서 브릭스가 세계 인구 30억 명,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25%, 세계 외환 보유액의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회원국들이 단합해 서방에 맞설 자체적 경제권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러중 연합체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안보 강화와 방산 수출, 필리핀과 같은 우방국 확대가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요즘 전 세계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프랑스 각지에서 사상 최고 기온이 잇따라 보고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남서부에 위치한 인기 휴양지 비아리츠는 이날 최고 기온이 42.9도까지 올라갔으며 서부 지역의 기온은 대부분 40도 안팎이었고 적어도 16개 도시가 6월 중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최근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 피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폭염은 극심한 가뭄으로 신음 중인 이탈리아로 옮겨갈 것으로 보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중부 지방의 기온이 38도 안팎, 일부 지역은 40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가뭄 문제는 한국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 위치한 소양강댐의 가뭄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양강댐 최상류인 강원도 인제군 남면의 38대교 인근에는 지난 겨울부터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60% 수준인 193mm에 불과해 강바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곳에 교각이 이렇게 많이 드러난 건 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메말랐냐면 길이가 700m에 달하는 38대교가 없어도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소양강 상류가 말라붙자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은 갈 곳을 잃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후 전문가들은 다른 국가들의 폭염과 가뭄은 단순 기후변화의 영향이지만 한국의 가뭄은 다른 원인이 더해진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옆나라 중국에서의 무분별한 인공강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공강우, 말 그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나 로켓 등을 동원해 염화칼슘이나 요오드원 같은 구름씨를 수분이 많은 구름에 뿌려 비를 쉽게 내리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잦은 홍수 및 가뭄 등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혹은 대형 산불 진압 등의 인공강우 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엔 한국에서도 미세먼지 적감을 위해 인공강우 기술을 동원하는 방법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인공강우 기술 강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국이 전국적으로 인공강우 작업에 동원한 비행기는 모두 6,194대로 총 비행시간은 16,871시간에 달합니다. 여기서 발사된 로켓탄, 포탄만 각각 74만 526만 발, 이를 통해 뿌린 강우량만 2,860억세 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를 예방해 발생한 실질적 경제적 효과는 700억 위안 한화로 약 11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원래 중국도 인공강우를 피해를 막기 위해서만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대한 행사나 이벤트가 있을 때도 인공강우 기술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 8분에 열린 베이징 하계올림픽 개막식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개막식 당일인 8일 오후 4시부터 밤 11시 39분까지 모두 1104발 로켓을 공중에 쏘아올려 베이징으로 몰려오는 비구름의 세력을 약화시키거나 혹은 베이징 외곽 지역에 미리 비를 뿌렸습니다. 덕분에 중국은 성대한 개막식 불꽃쇼가 베이징 밤하늘을 수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중국은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을 때 폭염이 발생한 지역에도 무분별한 인공강우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로켓이나 항공기보다 운용비가 저렴한 무인기를 통한 인공강우 실험도 진행 중입니다. 류 국장은 60년간 노력 끝에 중국 인공강우 기술과 효율성은 나날이 제고돼 세계 선진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인공강우 기술이 한층 더 발전해 5에서 10년 후 전 세계를 주도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원래 인공강우는 1946년 미국이 최초로 개발했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인공강우가 자주 시행될 경우 오히려 자연강우가 줄어 대기질이 악화될 우려가 많아 미국에서도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실제로 여러 과학자들은 중국이 한반도와 마주보는 북경, 천진을 중심으로 인공강우를 여러 차례 남발한 결과 한국의 강우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일부 과학자들은 중국이 동북 방향으로 이동하는 구름을 이용해서 인공강우를 시도하면 한반도에는 구름이 사라져 사막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인공강우 부작용은 자국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북경의 경우 인공강우로 인해 공기 중에 수증기 입자가 항상 떠다니게 되고 이것이 오염 물질과 만나 만성 스모그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바꾸려는 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인데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비를 조작하는 것은 미래에 큰 위기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해 한국은 물론이고 자국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미세먼지로 피해를 주던 중국이 인공강우로 발생하는 피해까지 주는 상황인데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부작용은 철저히 외면하고 티베트 고원에 인공강우 시설을 만든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칭화대학, 칭화이성은 티베트 고원에 대규모 기후 조절 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구축될 인공강우 시설은 스페인의 3배, 한반도의 8배에 해당하는 크기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은 해당 시설을 통해 중국 총 물 소비량의 7%에 해당하는 100억 제곱미터의 비를 매년 인공적으로 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100억 제곱미터의 비는 대한민국이 매년 사용하는 물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문제는 티베트 지역에 인공강우를 내리게 할 경우 습한 공기를 빼앗긴 다른 지역에서 강우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강우가 존재하지 않는 수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강제로 모아서 지상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기 중 수분이 중국으로 모여들 경우 그 피해는 중국과 인접한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인공강우 구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앞서 한국이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반발을 하자 중국은 그럼 한국도 인공강우를 이용해 미세먼지를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학자들은 인공강우는 미세먼지를 가라앉히는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나타나는 경우는 한반도가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있을 때인데 이런 조건에서는 인공강우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입자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는 비로도 잘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정원 건국대 기술융합공학과 교수는 인체 깊숙이 침투해 실질적으로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대부분 비로 씻어내릴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김세웅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비가 온 뒤 잠깐 깨끗해질 순 있어도 곧 미세먼지는 다시 생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초미세먼지는 수분이 많은 환경에서 더 잘 생성된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문 지식을 배제한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신들은 중국의 무분별한 인공강우로 이미 자국 내에서의 기상이변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현재 중국 남부지방에서는 한 달 넘게 비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중부지방에서는 가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북서부 일부 지역은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뉴저우시에서는 토요일 이른 아침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져 내렸고 결국 주민 5명이 숨졌습니다. 지난달부터 호우가 이어지고 있는 광시의 강우량은 이미 4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0개 넘는 하천이 범람했고 산간 지역 주민들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재 이재민만 240만 명에 달한다고 중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푸젠과 광둥성을 비롯한 중국 남동부 지방에서도 비슷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허난성을 비롯한 중국 중부지방에서는 지난달 중순 이후 강우량이 25mm 미만에 머물며 가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의 가뭄이 극심해지자 흐르는 물의 양을 늘려서 4개의 수로를 통해 흘려보내고 있고 옥수수 농사와 모내기 등에 필요한 물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가축들이 마실 물이 부족해져 소방차까지 동원될 정도라고 합니다. 한편 가뭄은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자연재해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5,500만 명이 가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뭄은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가축과 농작물에 심각한 위험이 되며 농지를 황폐화시켜 인간 생태계에 악영향을 줍니다. 가뭄이 내전과 같은 분쟁과 결합하면 사회적 영향이 더 커져 영양실조와 같은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보니 지금의 국제사회가 직면한 상황과 닮아서 실감이 나는데요. 세계의 곡창 국가인 우크라이나가 혼란에 빠지며 현재 전 세계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식량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기후위기로 인해 세계적인 폭염, 폭우, 가뭄이 각지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식량 안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아프리카가 인질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가난한 국가들이 더욱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무분별한 인공강우를 멈출 필요가 있으며 전 세계가 맞닥뜨린 기후변화 위기의 해결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